여러분 요새 우유 많이 드세요? 저는 그래도 성인치고는 좀 자주 먹는 편인 것 같거든요. 뭐 어렸을 때 많이 먹었으면 좋겠지만 키가 좀 컸을 텐데. 근데 저는 그래도 가끔씩은 좀 우유를 마시는 편이라서 우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는 편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유를 많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도 아니죠. 뭐 2019년도의 일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우유 업체가 있는데 딘푸드라고. 근데 거기가 파산을 겪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거쳐가지고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됐거든요. 이게 2019년도의 일이니까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우유를 많이 안 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1인당 우유 소비량을 좀 보면 지속적으로 그래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떨 것이냐. 이제 한국도 사실 요새 우유 안 먹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낙농진흥회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유를 먹는 우유 소비 총량과 1인당 소비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맞는 수치인가 싶어서 품목별로 살펴봤는데,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백색 씨유, 가공 씨유, 요게 백색 씨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하얀 우유고요. 그리고 가공 씨유라고 하는 것이 뭐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뭐 이런 것들이고, 저지방 우유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액상 발효유, 호상 발효유 이런 것이 있는데, 액상 발효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구르트 같은 것들, 그리고 호상 발효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트,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근데 요 네 개는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소 폭이 이제 발효유, 요거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감소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치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이제 치즈가 이제 전체 우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제가 치즈의 증가세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보조축을 사용을 해가지고 과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만큼 치즈는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양식으로 식습관이 변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유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파악이 되는 면이고, 그렇다면은 우유 가격이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우유는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왜 오르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73년부터 해서 22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3년도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소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원유 가격 연동제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뭐 100%이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큰 몫을 차지를 하고 있다. 저희가 기억하는 2013년도에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농가들이 사실은 도산이라든지 이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원유 가격 연동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이게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등화로 이제 가격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유가 저희가 마시는 우유도 있지만 빵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음식에도 우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다른 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소위 말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차등화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음용 원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랑 가공 원유, 이제 음식의 재료로 들어가는 원유랑은 가격을 따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 원유 같은 경우에는 3원 정도 리터당 좀 떨어졌는데, 가공 원유는 큰 폭으로 떨어져서 800원, 리터당 8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간략한 우유의 산업을 좀 보면요. 예, 간략한 산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숫송아지랑 암송아지가 좀 다르겠죠.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젖소 농장에서 초유를 뗀 이후에 초유떼기 농장으로 넘어가요. 이 초유떼기 농장은 초유를 뗀
숫송아지들을 사가지고 60일 동안 이제 분유를 먹입니다. 이 분유를 먹여가지고 유구농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기로 팔리기도 하고 번식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소에 비해서 숫송아지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둘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숫송아지, 암송아지 할 거 없이 가격이 급속히 떨어졌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송아지를 사지를 않는데요. 거저줘도 가져가지 않는다. 왜 거저줘도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하면,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길게는 뭐 26개에서 27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 이유가 가임기까지 한 16에서 17개월 정도 크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수정을 거쳐가지고 임신을 한다고 해도 이게 출산까지 한 10에서 11개월 더 걸리다 보니까 26에서 27개월 정도가 총으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산, 뭐 아이를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던지 아니면 송아지를 낳은 이후에 우유를 생산하던지 요 과정까지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료비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사료의 영양소가 굉장히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해야 우유의 생산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료도 그냥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도 미국산 사료라든지 수입 사료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같이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젖소 농장에서 이게 사료도 사서 먹이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 보니까 수입품 같은 경우에 수입품 가격도 올라가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가격이 이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젖소만 흔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한우도 사실은 별반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서 13년에는 이제 한우 파동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우 농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2014년도에 정부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 지원책을 내놓다 보니까 2015년 이후로는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거 수급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수급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우리가 다 알듯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이게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오히려 한우라든지 이런 소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소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뭐 긴축이다 해가지고 다들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소비, 가처분 소득도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우의 소비가 갑자기 줄었다. 이런 감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우의 소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또 가격이 엄청나게 한우도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우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했지만 젖소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우유의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게 최근에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에 대체 우유 소비가 늘고 있거든요. 이 대체 우유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한 5개 정도가 있겠는데요. 건강, 다이어트, 요런 이유로 선택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당 불내증. 이게 뭐 소화하지 못하는 내당 불내증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우유 가격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환경 선택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젖소를 키울 때, 우유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탄소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채식주의자들도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뭐 건강, 뭐 내당 불내증, 뭐 이런 우유 가격 인상 이런 이유가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서양 쪽에서는 필환경이라든지 채식주의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리터당 이제 그 배출하는 탄소량이 뭐 여러 가지 대체 우유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우유가 월등히 높게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우유, 이 대체 우유 시장이 어떤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관련 시장은 표를 한번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을 해서 2021년도로는 원화로 20조 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쪽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지앙이라고 해가지고 콩국물을 아침에 먹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 일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이런 대체 우유 시장이 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가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체 우유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유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리고 대체 우유 시장보다 먼저 나온 것이 사실은 대체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욘드 미트 같은 이런 대체육이 먼저 나와가지고 시장에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 뭐 두유 이런 걸로 치자고 하면 더 멀리 되긴 했지만 이슈를 받은 거는 대체육, 비욘드 미트 같은 것들이 이슈를 좀 많이 됐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대체 우유 시장, 이게 판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은 대체육이거든요. 근데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체 우유가 회복세가 빠르고 거부감이 덜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대체 우유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대체 우유? 뭐지 이게 잘 언제 이런 거를 먹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언제 대체 우유를 먹는가라고 했을 때 55%,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아침에 시리얼 먹을 때 대체 우유 대신에 이제 뭐 대체 우유, 뭐 아몬드 밀크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종류를 섞어서 마신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음식에도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플랜트 베이스드 베버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식물성 음료라고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대체 우유에 사용이 됐으니까 대체 우유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 우유랑 대체 육이랑 비교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친 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도 사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대체 우유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육은 34%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체육이 대체 우유보다 거부감이 좀 심하다. 이거 비욘드 미트를 드셔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기를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막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특별한 날 먹고 막 음미하면서 맛있다 먹기도 하고 와인하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즐기는 어떤 그런 게 뭐 스테이크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누가 우유 마시면서 이거 뭐 유기농이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 우유가 아무래도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게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주 산다, 매주 사고 뭐 주기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체 우유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대체 우유나 대체 육을 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무엇이냐라는 이제 설문조사에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체 육이나 대체 우유 둘 다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대체 우유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우유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진한 파란색이 이제 기타 대체 우유 제품들이고요. 하늘색 제품이 이제 두유거든요. 이게 두유가 대체 우유 시장에서는 거의 선점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배지밀 같은 것들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없죠. 근데 이게 2018년도까지는 두유가 오랜 시간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가 점점 시장 점유율이 줄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콩에 있는 식물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좀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품으로 떠올랐던 게 아몬드 우유거든요.
근데 아몬드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대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사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이 귀리 우유거든요. 그래서 귀리 우유가 떠오르고 있고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양소 같은 것도 좀 무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 표는 보시면 WHO의 PDCAAS라고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고, 이거 다 차지하고요. 이게 단백질의 품질 평가 지표예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1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유랑 달걀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식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보시면 뭐 감자도 있고 카놀라도 있고 뭐 비프 그 소고기도 있고 한데요. 그 다음이 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체 우유 시장에서 콩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지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지금 대체 우유 시장에 나와 있는 기성품 중에서는 귀리가 0.66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백질 쪽에서는 끝에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가 됐었던 것이 뭐 이제 그 당시에 만들기도 쉽고 접근하기가 쉬워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맛이나 이런 평가에서 굉장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귀리 우유가 우유랑 가장 유사한 맛을 내면서 영양소가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21년도에 뭐 작년이죠. 벌써 한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어떤 귀리 음료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라떼 우유를 귀리 우유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타벅스가 2005년인가요? 2005년에 이 옵션에 두유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중간에 2018년도에 두유가 지고 아몬드 우유가 뜨고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아몬드 우유나 이런 거 넣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귀리 우유는 옵션에 넣었다는 게 거의 16년 만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귀리 우유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뭐 이게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뭐 폴바셋 이런 유수의 어떤 큰 커피 체인점들은 지금 귀리 우유로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을 다 넣은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타벅스는 그 당시에 귀리 우유 옵션을 넣은 이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만 잔이나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업체 중에서는 이제 메일 유업이 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체 우유로 어메이징 오트라고 하는 귀리 우유를 냈거든요. 그래서 출시 1년 만에 18,000팩을 팔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오틀리라는 기업인데, 상장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산업 설명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리 우유에서 강자인 이 오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